Salut tout le monde, c'est MJ de Juju Story. Aujourd'hui, je vais lire Le Petit Prince en coréen. Alors, c'est parti. 내가 6살이었을 때 원시림에 대해서 쓴 체험담이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한 마리의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이것이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보아뱀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그 먹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에 나는 정글의 모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는 색연필을 갖고 나의 첫 번째 그림을 그려 내려갔다. 나의 그림 제1호는 이렇게 그려졌다. 나는 나의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른들은 모자가 왜 무섭지? 라고 대답하였다. 나의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해내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필요로 한다. 나의 그림 제2호는 이런 것이었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는 보아뱀을 그리는 것을 그만두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이나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래서 내 나이 6살 때 화가로서의 위대한 길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나의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인하여 나는 낙담해 있었다. 어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따분한 일이다. 그래서 난 다른 직업을 택해야했기에 비행기 조종수를 배웠다. 나는 전 세계를 조금씩 비행했다. 지리학은 실제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완전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특히 밤에 길을 잃게 되면 이런 지식은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어른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나는 어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매우 가까이에서 어른들을 보아왔다. 그러나 어른들에 대한 생각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나의 그림 1호를 그에게 보여주며 실험을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모자로군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보아뱀, 원시림, 그리고 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브릿지 게임,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대하여 말하곤 했다. 그러면 나의 이야기 상대는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매우 반가워했다.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까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이 혼자 지냈다. 비행기 엔진에서 무엇인가 고장이 났었다. 그런데 나는 정비사도 승객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 어려운 수리를 해야만 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으며 겨우 8일 정도 마실 수 있는 양의 식수를 갖고 있었다. 첫날 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잤다. 망망대해의 한가운데 뗏목을 타고 있는 조난자보다 더 고독했다. 해가 뜰 무렵 내가 이상한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깨었을 때 나의 놀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 일어났다. 나는 눈을 비벼뜨고 내 주위를 돌아보았다. 나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작은 소년을 보았다. 여기 있는 그림은 비록 실물보다는 확실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그린 초상화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은 내가 6살 때 화가로서 대성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서 나는 보아뱀의 뱃속과 겉모양을 그린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그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바라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가장 가까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있거나 갈증을 느끼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마침내 나는 말문을 열어 그 아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듯이 매우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너무나 신기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거기에 순응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1000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에서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엉뚱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때 내가 특별히 지리, 역사, 수학, 문법만을 공부했었다는 기억이 났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상관없어요. 양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나는 양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렸던 유일한 2가지 그림 중에 하나인 보아뱀의 겉모습을 그려주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뱀의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의 그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뱀은 매우 위험하고 코끼리는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작아요. 나는 양이 필요해요.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그림을 그렸다. 그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큰 병에 걸린 양이에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렸다. 나의 친구는 관용을 베풀거나 하듯이 다정하게 웃었다. 이것 보세요. 이것은 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양이에요. 뿔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먼저 그린 그림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요. 그러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비행기 엔진을 분해해야 했기 때문에 그림을 아무렇게나 대충 그려 그에게 보여주며 덧붙여 말했다. 이것은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이 상자 안에 들어있지. 나의 어린 재판관의 얼굴에 밝은 기색을 보고 나는 매우 놀랐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에요. 이 양에게 풀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건 왜 묻지? 제가 사는 곳에는 모든 것이 매우 작거든요. 먹을 만큼은 있을 거야. 난 너에게 아주 작은 양을 선물했거든. 아이는 그림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더니 외쳤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요.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지만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만 우연히 한마디씩 하는 그의 말로 모든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가 나의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인가요? 이것은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라는 것이지. 나의 비행기야. 나는 그에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자랑스럽게 느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외쳤다. 뭐라고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와, 재밌는데요? 어린 왕자가 귀엽게 깔깔 웃었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몹시 나빴다. 나는 그가 나의 불행을 진지하게 받아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당신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어요? 나는 신비에 쌓인 그의 정체에 대한 한 줄기의 빛을 보고 갑자기 그에게 질문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행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천천히 머리를 움직였다. 이것을 타고 왔다면 그리 멀리서 온 것은 아니겠군요.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공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서 내가 그린 양의 그림을 꺼내어 매우 소중한 것을 보듯이 열심히 보았다. 다른 별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나에게 호기심을 얼마나 불러일으켰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좀 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했다.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너의 집은 어디지?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더니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려준 상자가 좋아요. 밤에 집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착하게 굴면 낮에 양을 메워둘 수 있도록 밧줄과 말뚝을 그려주지. 이 말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워놓다니요? 참 이상한 생각이군요. 하지만 메워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나의 친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양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아무데나. 곧바로 앞으로 갈 수 있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사는 곳은 매우 작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어딘가 모르게 슬픈 듯한 표정으로 덧붙여 말했다. 똑바로 가면 그리 멀리 갈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여 두 번째 매우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의 고향인 그 별은 겨우 집채만한 크기의 작은 별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별로 놀라지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 등의 이름이 붙은 큰 별 이외에도 만원경으로 보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별들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이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만 붙여준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1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온 별이 비유길리라고 알려진 소행성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터키의 천문학자에 의하여 1909년에 만원경으로 오직 한 번 관찰되었을 뿐이다.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하여 당당하게 증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그러나 소행성 비유길리의 명생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그의 국민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강요하였다. 그래서 1920년에 그 천문학자는 다시 그 소행성에 대하여 증명을 했다. 그의 우아한 옷이 매우 빛났기 때문에 모두가 그 천문학자의 논증을 인정하였다. 내가 소행성 베이오길리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번호까지 쓰는 것은 어른들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지? 그는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지? 그는 나비 수집을 좋아하니? 등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는 몇 살이지? 형제가 몇이지? 체중은 얼마나 나가지?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시니? 등과 같은 질문을 한다. 어른들은 단지 이 세부 사항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어졌고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지조차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흥분하여 오, 정말 아름다운 집이구나 라고 감탄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어린 왕자가 귀여운 소년이었고 웃었으며 양을 찾고 있었다. 양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우리를 어린애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린 왕자가 소행성 비유길리에서 왔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납득을 하고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렇다. 그러나 어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선녀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옛날 옛적에 어린 왕자가 있었다. 그 왕자는 자기보다 약간 큰 그 정도 크기의 별에 살았다. 그리고 친구를 갖고 싶어 했고 라고 이야기하면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더욱더 사실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생각 없이 가볍게 읽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이런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몹시 괴로워했다. 나의 친구가 양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되었다. 내가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가진 것은 아니다. 나도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때 보아뱀의 겉모양과 뱃속을 그린 그림 이외에는 평생 동안 아무 그림도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그림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정말 나는 초상화를 가능한 한 실물과 같게 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한 그림이 잘 되면 다른 그림은 비슷하지도 않게 된다. 어린 왕자의 크기에 있어서도 실수를 여러 번 했다. 이 그림에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다른 그림에서는 너무 작다. 그리고 그의 옷 색깔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잘 되건 잘 안 되건 간에 최선을 다하여 연습을 한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친구는 나에게 설명을 많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자기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른다. 아마도 나도 어른들을 조금 닮은 것 같다. 나도 나이를 먹어야 했으니까. 나날이 나는 어린 왕자의 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별을 떠났을 때의 일과 그의 여행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어린 왕자가 깊이 생각에 잠겨 무심결에 한 말들을 통하여 천천히 알게 된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의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양의 덕택이었다. 어린 왕자가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럼 사실이지. 그것 참 잘 됐군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그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계속 말했다. 그럼 양이 바오밥 나무도 먹을 수 있겠군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 큰 나무이고, 또 코끼리 떼를 데려가도 그 코끼리 한 떼가 단 한 그루의 바오밥 나무도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코끼리 한 떼라는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웃었다.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재치 있게 계속 말했다.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에는 매우 작지요. 그건 그래. 그런데 너는 왜 양들이 바오밥 나무를 먹기를 바라는 거니? 나에게 대답했다. 아니, 몰랐어요. 어린 왕자는 자명한 이치를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혜를 짜내려고 노력해야만 했다. 실제로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그래서 좋은 씨에서는 좋은 풀이 자랐고 나쁜 씨에서는 나쁜 풀이 자랐다. 그러나 씨는 보이지 않는다. 이 씨는 땅속의 은밀한 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가 그 중에 어떤 씨가 잠에서 깨어나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이 씨는 처음에는 조금씩 자라다가 아름다운 어린 줄기를 태양을 향하여 내밀어 뻗는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어린 줄기라면 자라고 싶을 대로 내버려 두어도 좋다. 그러나 나쁜 풀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바오밥 나무의 씨와 같은 매우 나쁜 씨가 있었다. 그 별의 땅에는 바오밥 나무의 씨가 퍼져 있었다. 바오밥을 제때에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제거할 방법이 없다. 바오밥이 별 전체에 퍼져서 그 뿌리로 별을 꿰뚫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별이 매우 작고 바오밥이 너무 많으면 바오밥은 별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규율에 관한 문제지요. 아침에 몸단장이 끝나면 정성스럽게 별을 청소해야 해요. 바오밥이 작을 때는 장미나무와 매우 비슷하지만 장미나무와 구별이 될 때는 규칙적으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해요. 매우 귀찮은 일이지만 매우 쉬운 일이죠.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지구의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전념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할 때 그 그림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바오밥 나무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미루어 두면 항상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던 별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바오밥 나무 새 그루를 소홀히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설명해 주는 대로 그 식물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과의 역할을 좋아하지 않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 어느 행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외치려 한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을 조심하세요. 오직 오랫동안 바오밥을 모른 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경고하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과 함께 내가 줄 수 있었던 교훈은 가치가 있었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의 그림처럼 웅장한 다른 그림은 없느냐고 물어볼 것이다.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바오밥을 그렸을 때는 매우 절실하게 느껴서 열심히 그렸던 것이다.